안녕하세요. 현재자의 시장 투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채권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할 수는 없을까? 요거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채권 어떻게 사는지, 채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좀 다 얘기를 했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혼자 많이 연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서적을 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 대략적인 틀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든 투자 상품이 똑같듯이 이제 양면성을 좀 봐야 돼요. 밝은 면이 있고 이제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뭔가 자신의 투자 방법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밝은 면을 많이 강조하죠. 저는 절대 채권 투자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채권 투자에 관련한 그런 강의를 파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그냥 투동자분들과 같이 투자를 연구하고 전략을 또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의도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지, 다른 큰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투자 상품의 이게 양면을 봐야 돼요. 이제 어두운 면도 봐야 되죠. 내가 얻게 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운이 좋다거나 월등하게 머리가 좋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갖고 있는 자산을 단계별로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고생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채권 투자의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고금리 이자를 노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어떤 채권을 사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표면 이율이 높은 그런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서 그렇게 이자를 받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주로 장기 국채로 시세 차익을 노리죠. 왜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낮은 그런 장기 국채를 사서 그 채권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표면 이율이 높은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로 발행이 돼서 그거를 사서 이제 고금리 이자를 노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둘 다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 이율이 약간 중간 정도인 국채를 이제 사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차익을 볼 거고, 안 떨어져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만기까지 들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22년 하반기에 발행되거나 이번 연도 상반기에 발행된 국채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표면 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정도면은 나는 그냥 이거 갖고 갈 거야. 이거 갖고 갈 거고, 만약에 중간에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난 본전을 칠 것 같고, 왜냐면 3%를 받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받고, 그게 아니면은 금리는 반드시 떨어질 거니까 나는 거기서 차익을 보고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를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채권의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수익을 얻으려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차익 조준과 이자 조준. 근데 차익 조준은 주로 국채, 이자 조준은 주로 회사채로 하는데,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죠. 국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자 조준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이거는 예시로 들어놓은 거고, 중요한 건 차익 조준과 이자 조준이 있는데, 채권 투자의 리스크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환매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이자 조준을 제가 회사채를 갖고서 하고 있거나 국채를 갖고 차익 조준을 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장의 운이 따라주지 않은 이상 이제 손실을 보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채권의 가격이 당장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투자에 있는 그런 리스크나 그냥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투자 위험이 있어요. 재투자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회사채에 고금리 이자 조준을 해가지고 3년 회사채를 샀는데 3년이 흐르는 동안 금리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회사채의 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익률이 3년 동안 먹은 그 수익률에 비해서 당연히 낮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재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차익 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차익을 노리려고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상품을 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금리 인상은 주로 이제 차익 조준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조준을 하는 분들은 좀 리스크에 노출이 되겠죠. 반면 이자를 조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위험은 아닐 거예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는 이자만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유동성 리스크와 같이 모든 투자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 실질 이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세모를 쳤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 하락이에요. 어떤 채권이 뭐 A등급이어서 혹은 AA 등급이어서 이제 채권을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채권의 등급이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이제 삼척블루파워가 A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좀 나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차익 조준을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리스크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금리 인상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난 그냥 이자만 받을 거야,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것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채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라고도 하고, 뭐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이제 만세라고도 하죠. 만세 불러버리는 거예요. 나 돈 못 갚겠어, 우리 회사 망했어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채는 RF 등급이라 그래서 리스크 프리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국채는 사실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믿는 거죠. 없다고 믿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결코 배제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장수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죠. 그리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 방식에 따른 채권의 리스크 6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유동성, 재투자 위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신용등급 하락, 채무 불이행,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6가지 중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평균 누적 부도율을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의 3대 신용평가사는 한기, 한신, 나신 이렇게 있거든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뭐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점유율은 각각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를 셋이 잘 갈라먹고 있죠. 33.5, 32.9, 32.9 이렇게 잘 나눠서 먹고 있는데, 평균 누적 부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AA 등급을 부여한 지 1년차 때 부도율, 2년차 때 부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22년이고요. 여기서 이 평균 누적 부도율은 3대 신용평가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가한 기업 내에서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기업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세 개의 신용평가사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나이스 신용평가사의 평균 누적 부도율이에요. 예를 들어 3년차 평균 누적 부도율은 채권에 투자하여 3년 동안 보유할 경우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평균 확률을 의미합니다. 표에 따르면 A등급의 채권을 3년간 보유했을 때 부도율은 0.44%라는 소리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1년부터 24년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AAA와 AA 등급은 부도율이 제로예요. 부도율이 제로고, A 등급은 뭐 24년차까지 1% 정도, 그 다음에 BBB 등급은 4% 정도고요. 그 다음에 BB 등급은 9%,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 떨어지면서 B등급은 17%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투자 등급은 1.75% 되고 투기 등급은 13.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은 이 BBB 등급 이상인 부분, 그리고 투기 등급은 이 BBB 미만인 등급을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갈수록 굉장히 부도율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금리를 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BBB 등급만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BBB 등급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뭐 7년차 때 2.5%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개가 망한다는 건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누적 부도율일 뿐이고, 지금 2015년 이후에 투자 등급 중에 BBB 이상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이 통계를 낸 게 2021년인데 금감원에서 이런 거를 해요. 신용평가 실적 분석 및 시사점 해가지고 이거를 매년 발행을 합니다. 2017년부터 발행을 했고 5월 중에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21년도 신용평가 실적은 2022년도 5월 9일인가에 발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5월 정도면은 또 2022년도 신용평가 실적 분석 및 시사점이 발행이 되겠죠. 근데 15년 이후에 투자 등급에서 부도 업체는 없었다 해서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했는데 투자 등급에서 부도율은 제로입니다. 네. 이게 제로가 나와요. 지난 7년간 BBB 등급에만 계속 투자했던 분들은 높은 표면 이율을 먹으면서 리스크가 거의 없었겠죠. 네. 이거를 이제 평균 누적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한국 기업 평가 들어가서 연간 부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AA 등급부터 C등급까지 부도율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BBB 등급은 한 개의 업체가 부도가 났다. 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BBB에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A등급 이상만 노리고서 투자를 해야 될지가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본인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짊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BBB 등급에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도율을 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영업현금 흐름이나 투자현금 흐름이나 재무현금 흐름을 봐서 현금 흐름표를 봐서 이 기업이 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망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죠. 물론 몰빵은 하지 않고요. 분산 투자를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신용평가의 등급이 이제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한가예요. 과연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98년 이후 연차별 평균 누적 부도율은 등급이 낮고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등급 간 부도율 역전 현상은 없었다. 그러니까 등급 간의 부도율 역전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투자 등급이 낮을수록 부도율이 높아지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부도율이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없다 보니까 등급을 제대로 매기고 있다. 신뢰성이 높다. 등급과 부도율의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용등급과 부도율에 관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 신용등급을 보고서 투자를 하면 통계에 맞춰서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게 될 리스크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의 신용등급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요. 그러니까 표면이율이 높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용등급을 보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공시를 직접적으로 찾아봐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이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성장은 모르겠고 망할지 안 망할지만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채권을 안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국채에만 그냥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리스크 프리 등급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채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용평가 등급 보고서 투자하세요. 이건데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어느 등급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수익 구조를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6가지 채권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 중에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가장 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누적 부도율을 확인해 봤고 이 누적 부도율을 확인한 결과 BBB 등급 이상인 투자 등급의 회사들은 지난 7년간 부도가 없었다. 하지만 뭐 이게 미래에도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통계가 그렇다. 그래서 AA 등급 이상은 여태까지 24년 동안 부도가 난 그런 업체는 없었다.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은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한지 살펴봤고 신용등급 간 부도 역전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과 부도율에 관한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를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거까지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